안녕하세요. 일부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2부에서는 그냥 살짝 얼마 전에 유평 봤잖아요. 평가원 봤으니까는 평가원의 시험이 어땠는지와 그 다음에 간략하게 올해 입시적 환경에서 변수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평 이후부터 수능까지 어떤 계획으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 나온 표준 점수입니다. 이제 과거 작년에 6평, 9평 수능의 표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당일날 맞는 거라 이게 좀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가서 대략 현재는 147, 14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표점 만점을. 어차피 추정치니까요. 그럼 국어를 좀 비교해보면 6평 봤죠? 우리 학생 6평 본 친구 없나요? 아니, 올해 수능을 볼 건데 9평 꼭 봐야 됩니다. 올해 6평 보고 나서 이제 그 기사로 막 쏟아진 게 뭐냐면 첫날 작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다. 국어에서.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대략 추정치가 1등급 받은 아이들이 1%대, 한 1.3%?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물어봤더니 다들 얼굴이 썩어 있는 거예요. 학원이들 얼굴이. 시험관 얼굴이 썩어 있었어요. 수학도 썩어 있고 당연히 영어는 더 썩었겠죠, 얼굴이. 근데 이제 가채점이긴 하지만 추정치를 뽑아봤더니 6평의 만점자 표준 점수가 이제 첫날 144, 146으로 뜬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근데 작년 수능을 봤더니 146, 150입니다. 만점자 표점이. 근데 올해 추정치를 봤더니 147, 148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는. 만점자의 표점은. 근데 작년 6평하고 비교하면 6평 때는 132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엄매가 136.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작년 6평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았으나 작년 수능하고는 비슷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숫자로 나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은 자 6평 1등급 컷 기준입니다. 1등급 컷 기준인데 대략 화작에서 84, 86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보고 있고 엄매는 83, 84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죠? 원점수를 비교해보세요. 작년 6평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7에서 98입니다. 화작은. 엄매는 91, 93. 90점 초반, 90점 중반이죠. 9평으로 가니까 90점대, 80점대 후반이 나오죠. 수능 갔더니 87에서 88, 엄매 같은 경우 83에서 84입니다. 1등급 컷이. 근데 올해 6평을 보게 되면 화작이 84에서 86 정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난이도는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다. 누가? 화작 선택자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화작하고 엄매의 그 표점 차이가 제일 많이 줄어든 시험인 것 같아요. 1점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작이 뭐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작이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계속 신유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접해보지 못한 유형들이. 그러면 화작도 이제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죠. 국어는 대략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을 보시면 수학 6평에서 가채점 기준으로 만점자가 학통이 146, 미적이 151, 기하가 보정이 돼서 현재 한 1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 151, 이게 한 147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작년 수능은, 여기 작년 수능 다 봤죠, 학생들? 작년에 수능에서 혹시 여기 학통 있어요, 학통? 학통. 진짜 좀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 학통은 아무리 만점 이게 너무한 거였어요.
표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게 137이고 미적이 148이니까 무려 11점의 차이가 났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 낸 시험입니다. 왜냐면 평가원의 출제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작년 수능은. 근데 그거는 솔직히 평가원 욕하기도 좀 뭐한 게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갑자기 기조가 바뀌어서 킬러를 없애라. 그래서 9편부터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평가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작년 6평이나 9평이나 6평을 비교하게 되면 표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 그 정도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기가 좀 틀려지죠. 작년 6평에서는 이제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원점수 1등급 컷입니다. 이건 컷인데 확통은 대략 이제 87에서 88 정도에 끊겼고 1등급 컷이. 그 다음 미적은 79에서 80에서 끊겼고 뭐 기하는 모델로 치고요. 근데 9평으로 갔더니 이제 93, 88, 89 정도. 수능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확통이 93. 그러니까 표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근데 미적은 계속 83, 85가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6평입니다. 6평으로 갔더니 미적의 1등급 컷이 77, 78입니다.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다. 체감 난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원점수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렵게 나와서 이게 1%대란 1.3%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3%. 역대 최고로 어려웠을 때가 한 5%대 중반인가 6%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1등급 비율이. 이거 1%는 말도 안 되는 건 좀 이제 쉬워지긴 할 겁니다. 어디까지 쉬워질 거냐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올해 6평에서 보여준 트렌드가 이런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없지만 탐구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 변수에서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올해 과탐인데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친구들이 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과탐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제 좀 경계를 많이 허물었습니다. 허물어가지고 확통 사탐인데도 공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대신 이제 과탐이나 수학, 미적에는 이제 가산점을 주긴 합니다. 가산점을 주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뭐 과탐해가지고 4, 5등급 받느니 차라리 사탐에서 내가 뭐 2등급 정도는 노려보고 가겠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번에 사탐이나 과탐, 탐구의 아이들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략 만점의 표점이 60점대 후반에서 70점 초반입니다. 투과목 빼고요. 과탐이가 사탐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되게. 근데 표점이 70점 초반. 그러니까 7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표점입니다. 탐구에서. 근데 더 웃긴 현상이 뭐냐면 되게 쉬웠어요. 이번 시험, 탐구가. 과탐도 쉬웠고, 과탐에서 지구 빼고는 다 쉬웠고, 그 다음에 사탐에서는 윤상과 빼고 다 쉬웠어요. 윤사하고 지구과학만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76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는 60점대 후반 70점 초반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은 다 쉬웠다고 하는 거예요. 탐구는. 이런 시험이면 만점 받아야죠. 뭐 이런 아이도 있고 한 20점대 정도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대략 30점대 후반에서 40점대 초반으로 진입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시험은 쉬웠는데 이렇게 표점이 높게 나왔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이 그만큼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라 그 아이들은 이제 탐구 뭔가목 안 하죠. 다탐구 뭔가목 안 하고 지금 이제 기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9평에서 얼만큼 치고 올라오냐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게 변수가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영수에서 나타난 트렌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어랑 영어는 어휘잖아요. 어휘력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 좀 어려운 어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익숙한 패턴을 치고 들어간다. 익숙한 패턴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어에서 순서 맞추기 문제가 대표적으로 글의 순서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보통 이제 A, B, C를 맞추는 건데 A가 첫 번째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에는 뭐냐면 A로 시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고 B, B, C, C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A로 시작하는 건 여태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아이들이 1번인데 정답이 1번인데 1번을 골라놓고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A가 첫 번째야?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학은 순서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서 문제의 순서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몇 번은 내가 버리고 가요. 그냥 아이들이. 버리고 나중으로 밀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빨리 캐치해가지고 패스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통 아이들이 15번에 수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투가 나왔어요. 6평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하는 케이스가 나왔죠. 10번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제 배치를 이렇게 하부터 쭉 상으로 올라가게 해놔야 되는데, 현재 트렌드는 뭐냐면 난이도 킬러를 안 내고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 나왔다가 아주 쉬운 문제 나왔다가 다시 또 어려운 문제 나왔다가 중간 문제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수학은 아마 부평도 또 바뀔 거고 수능 가서도 또 바뀔 겁니다.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어휘력, 그 다음에 선지를 좀 까다롭게 내기 시작합니다. 작년 수능부터, 작년부터.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찾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공부 방향으로.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번 6평이고, 근데 어쨌든 6평 갖고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 6평을 안 봤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6평을 봤으면 내가 하라고 그럴 텐데. 원래 6평을 봤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이제 6평뿐만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했습니다. 실수. 네. 근데 웃긴 거는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수능까지. 수능 끝나고 와서도 실수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답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답노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시험에 대한 분석지가 있습니다. 분석지가 있는데 거긴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수원에 뭐를 틀렸으니까 앞으로 뭐를 더 보완하겠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뭐 학원을 다니거나 하게 되면 매달 모의고사를 볼 텐데,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 그 당일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시험 중에 벌어진 시행착오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 달 뒤 모의고사 볼 때 아침에 내가 읽어봤을 때 한 달 전 모의고사의 상황이 떠오를 정도까지. 그래야 그 실수가 반복이 안 됩니다. 그걸 쭉 쓰게 합니다. 매달 모의고사. 수능 전날 차분하게 읽어보고 들어가야 그래도 학생들에게 벌어질 소위 본인들이 실수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질 확률이 가장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첫 번째로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풀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기다 딱 입력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틀린 문제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럼 틀린 문제들이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률입니다. 오답률. 내가 오답률 몇 프로짜리 틀렸냐. 남들이 맞추는 걸 틀리고 있느냐 아니면 남들이 많이 틀리는 걸 같이 틀리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지금 6평 이후부터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성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잡아나가야 되죠? 많은 아이들이 맞히는 것부터 잡아나가야 되죠. 그걸 내가 좀 하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9평까지 공부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6평을 봤습니다. 그리고 6평까지 밀어붙여보고 6평 갖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전략을 짜고 수능까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적인 변수를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올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저거 아닙니까? 의대 증원. 처음에 2,000명 한다고 그랬더니 1,500명 이렇게 1,000명 좀 안 되게 이제 나왔죠. 1,497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잖아요. 그냥 증원된 거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희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지역인재일까요? 비지역일까요? 저희는 비지역이죠. 지역인재는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니까.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증가폭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가 637명이고 종합이 459명, 논술이 62명, 수능이 331명입니다. 가장 많이 뽑는 게 교과인데 이거를 나눠버리면, 비지역으로 나눠버리면 틀려지죠. 비지역으로 나눠버리면 가장 많은 게 뭐죠? 저희한테 상관이 있는 거에서 가장 많은 건 종합이죠.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이 정시입니다. 수능을 뽑습니다. 그 다음이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원들, 요 609명의 인원들이 어떻게 연쇄 효과를 내느냐가 올해 이제 변수겠죠. 본인이 우리가 의대를 안 가더라도 윗단에서 609명, 수시, 정시가 192명 이런 정도의 펑크가 의대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밑에 대학들에서. 그러면은 의대에서 192명을 더 뽑아버리니까, 그 수시로도 갈 친구들이 더 많이 가버리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위에서 펑크가 나고, 그럼 그 밑단에서 채워지고, 또 그 밑단에서 채우고 올라가고, 밑단에서 채우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 저희가 알 도리가 없고, 나중에 이제 직접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큰 변수입니다. 특히 이과 쪽에서. 이과 쪽에서는 엄청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기 수시 생각,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생각하는 학생인데? 교과?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가 누르면 우리랑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것도 좀 상관이 있어요. 수시에서는. 정시도 그렇지만 수시에서는. 왜냐하면 지역인재가 엄청나게 많이 뽑히니까, 지역인재로 지역의 의대나 약대나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죠. 만약에 경북대 의대가 내가 지역인재로 했을 때 작년까지 기준으로 간딱간딱한 거예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작년까지 증원되기 전에 기준으로. 그 아이는 경북대 의대뿐만 아니라 딴 데도 써야 돼요. 거기서 경상북대는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경북대 의대가 안정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다른 지역인재를 쓸까요? 수시 6장에서? 안 쓸 겁니다. 나는 경북대가 최고인데 본 거죠. 거기 안정 잡아놓고 서울에 있는 의대들을 지르기 시작하겠죠. 안정으로 잡을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인재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의 강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메이저를 써대느냐, 인서울 의대를 써대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지금. 오히려 경쟁들이 서질 수도 있어요. 이쪽. 이런 겁니다. 지역 우수인재, 지역 인재 전형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런 변수가 첫 번째로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죠. 무전공. 자유전공이 올해 대폭 늘어나죠. 대폭 늘어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원할 때. 간단히 건대 예를 들어드릴게요. 건대 자유전공이 KU 자유전공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 내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전이라고 딱 하시면 안 돼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KU 자유전공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문과대학 자유전공 학부는 미커하고 문커는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문과대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센 거는 못 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커나 미커로 가고 싶으면 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이라고 무조건 내가 다니고 나서
전공은 나중에 선택하면 돼,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나중에 자유전공, 처음에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고 선택할 수 없는 게 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유전공으로 인원을 늘렸잖아요. 근데 대학의 전체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유전공으로 인원을 늘려놨는데 그럼 그 인원을 다른 데서 빼왔을 거 아니에요. 빼오다 보니까 다른 데 인원이 줄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작년에 입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줄었으니까. 예를 들어 성대를 보시면 성대가 자전을 늘렸죠. 학교장 추천해서 20명을 늘렸고 그 다음에 융합전형에서 114명, 논술에서 30명 어마무시하게 늘렸습니다. 그럴 때 딴 데를 줄여버렸어요. 딴 데를 줄여버렸어요. 딴 데를 줄여버렸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너스를 더해도 위에 숫자가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더해도 위에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어디선가 빼온 거겠죠. 정시가 줄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분석할 때 작년 입결을 그냥 무작정 믿고 하시면 안 되고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볼 때. 공격적인 지원이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 정시 인원도 나중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고대 논술이 부활됐죠. 고대 올해 논술 예정일이 16일 자연계열이고 17일 인문계열을 봅니다. 그럼 이제 일단 얘네가 부활한 게 아이들 지원 성향에도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왜냐하면 자연계열이 경희대 의학학, 서강대 자연계열하고 날짜가 겹쳐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경희대 사회계열하고 서강대 인문하고 또 겹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서 쓸 때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어마무시합니다. 361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 원서 쓸 때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장 시험 보면은 인원수 주는 거 보세요. 근데 어디가 가장 많이 줄었죠? 두 개입니다. 개적하고 학업수 같은 경우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컷은 좀 많이 상승할 거다. 이쪽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변수가 이제 학추, 연대 학추하고 한양대 학추의 최저가 신설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신만 좋아가지고는 갈 수 있는, 수능을 아예 안 하고 갈 수 있는 맥시멈 대학은 광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거기가 보통 한 1.78 정도에서 끊기더라고요. 너무 아깝죠. 1.7이나 8 가지고 광운대 여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또 고대 논술 같은 경우 최저가 거의 얘는 지금 너무한 것 같아요. 4, 8로 걸어놨어요. 타고랑 똑같이 4, 8로 걸어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 8을 맞으면 평균 2등급이잖아요. 올 2등급을 맞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과에서는 제가 볼 때 연고대도 가능합니다. 높은 2등급이면. 문과로도 높은 2등급이면 그래도 서성한 잘하면 연고대 뚫리는 정도겠죠. 그걸 또 최저로 걸어놓은 거예요. 최저 출범률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라면 굉장히 많이 뽑으면서 오히려 논술 자신 있는 친구들 한번 찔러볼 만하겠죠. 최저로 맞출 수 있으면. 네, 이런 변수가 있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변수가 뭐냐면 저겁니다.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한 확통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사탐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도 지금 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과탐에서 아직 6평은 이제 인원 전체적인 결과가 안 나와서 발표가 안 나왔지만 3월 학평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고3 아이들 중에서 고3 아이들은 다 봤잖아요. 고3 아이들 중에서 화학하고 생명 인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응시자가. 대신
사탐 중에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생일하고 사문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과탐에서 런을 하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아이들이 어차피 1, 2등급 대 아이들은 도망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4, 5등급 대 아이들이 탈출을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탈출을 해서 지금 생일 사문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탐 쪽은 내가 좀 높은 등급을 노리고자 하면 좀 더 꼼꼼해져야 됩니다. 좀 더 꼼꼼해져. 왜냐면 밑에 받쳐주는 아이들이 도망갔으니까. 근데 사탐도 보게 되면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사탐은. 왜냐면 당장 저희 반 아이도 생명 지구를 하다가, 화학 지구를 하다가 화학을 버리고 사문으로 런을 했어요. 올해 초에. 근데 딱 두 달아들이 걔가 사문 이번에 50점 나오더라고요. 네, 만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화학 계산에 비해서 사문 도표를 봤더니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과탐의 공부량은 많은 거죠. 사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올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매년 입시가 대략 난감합니다. 저도 와서 매번 쓰면서 매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6평 이후에 로드맵을 갖고 가냐면 이제 6평이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공부 계획을 어느 정도 다 수립하고 9평까지 공부를 쭉 밀어붙여야 됩니다. 쭉 밀어붙이면서 수시 준비를 하는데 재학생과 다르게 이제 N수생들은 이미 생기부는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고 작년에 지원 이력과 생기부를 쓸 친구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7월 말부터 이제 8월 초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생기부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를 먼저 판단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고서 대략적으로 후보군을 정하겠죠. 작년에 쓴 이력이라든지 봐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6평을 안 봤으니까 9평 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 전에 7월, 8월 모의고사를 보고 대략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시에서. 왜냐면 내가 정시에서 23, 23, 23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더 쉽게 숫자로 환산을 드리면 대략 상위 누적이 한 5% 정도가 나왔다. 전국에 100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줄을 쫙 세어봤더니 한 5등 정도 하는 등수인 거죠. 이게 5%입니다. 상위 누적. 그럼 대략 상위 누적 5%면은 경희대, 시립대, 건대 잘하면 중대가 뚫릴까 말까 이 정도 정도의 상위 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시 경쟁력이 대략 경희대 정도로 잡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신을 봤더니 내신이 대략 2점대 초반인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이야기가. 2점대 초반으로 솔직히 학종으로 어딜 써볼까라고 하면 비교과가 빠방했을 때 대략 제 계산으로 이 지역이면 한 경희대 네오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겁니다. 경희대 네오 정도가. 아니면 고대 학업우수요. 거의 최저가 세니까. 그 정도를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걸 적정 라인으로 보고서 학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종은 9월 평가원을 보고 결정합니다. 9월 평가원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고 수능전의 마지막으로 있고 대부분에 다 들어오겠죠. 그럼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대략 5일 뒤에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9월 평가를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후보를 해놓고 9월 평가를 딱 봤어요. 봤는데 상위 누적이 3%가 남았다. 상위 누적 3%면은 대략 서성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생기부 갖고 쓸 수 있는 건 맥시멈이 경희대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걸 하나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내가 비교과가 좋으면 상향으로 학종을 쓰든지 아니면 논술로 가자. 위에 대학들 이런 전략들을 짜게 되는 거죠. 대신 아래쪽으로도 한두 장은 있어야 됩니다. 수능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거는 명심해야 될 게 6장 다 붙는다고 6군데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버릴 수 있는 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라대 공대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인재 같은 경우 2점대 초반이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죠. 1단계만 통과해놓고 면접은 수능 이후에요. 내가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됩니다. 면접. 그럼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원서를 같이 학생하고 짜게 되고 그리고 나서 9평을 보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 수능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좀 밀어붙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수능 다음날 학생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가채점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서 6장을 써놨는데 지금 가채점 한 걸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채점 상담을 아까 그 풀서비스에 입력을 하고 그걸 보면 대략적인 상위 누적이 나옵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한 명씩 해가지고 빨리 끝납니다. 6장 쓴 거 딱 펼쳐보고 여기는 가, 여기는 가지마, 여기는 가, 여기는 가지마 이거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가라는 것만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가라는 것만 가서 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수시 발표가 쭉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정시 상담이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에 합격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수시에 어느 정도 예비를 받고 1차 발표 나서 예비 받고 뭐가 기다림이 있는 친구들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정시 상담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수시 합격생들을 쭉 빼고 나서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하고 정시 원서를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기다리는 게 수능 이후에, 아니, 6평 이후에 학원을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 쪽이나 교과 쪽은 좀 조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쪽은 아니고 육문술이다 그러면 그거는 학생이 최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고 원서를 구성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3 재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 해당하겠죠. 이 시기부터 9평까지 쭉 밀어붙이고 수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생기부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는 담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상담해서 담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짤 겁니다. 짜고 9평을 보게 되고 그걸 평가원 성적 기반으로 원서를 결정해서 접수를 시킵니다. 접수를 시키고 수능까지 쭉 이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수능 때는 가채점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시 결과를 보고 나서 정시 상담이 진행된다. 요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균형감 있는 학습.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표 보면 이런 M자가 많아요. 하나는 4등급, 하나는 1등급, 하나는 또 3등급, 하나는 또 2등급, 하나는 3등급. 이 성적표는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저 맞추는 거 빼고는. 정시에서는 어느 한 과목이 무너지면 쓸 대학이 쑥 내려갑니다. 남학생은 대략 뭐 수원대까지 내려가야 될 거고 아예 많아지면 여학생들은 아마 서울여대 정도가 마지막으로 잡힐 거예요. 세 과목 보는 데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4개 영역이 괜찮게 나와야 좋은 대학들을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그러니까 뭐 획일적으로 25%가 아니라 본인의 성취도에 맞게끔 4개 영역을 다 골고루 보고 있는지, 아니면 수학에서 이정만 파고 있는지, 수원 수준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균형감 있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후반부니까는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수능의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순서를 막 바꾸고 있고 신유형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를 좀 빡세게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잘 응용이라고 할까요? 같은 이런 적응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가 시험에서 벌어진 시행착오를 자세히 기술한다. 이게 뭐냐면 시험 운용에 대한 설계를 매달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여기 3명단지 6평을 안 봤으니까 지금 수능 같은 형태의 시험을 본 적이 꽤 오래됐단 말이죠. 시험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학원에 반수반에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있는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재작년 저희 반 아이가 대전 과보를 나온 아이가 있는데 반수반 상담을 왔어요. 어느 정도 시험 봤니? 6평 봤니? 안 봤대요. 혼자는 봤니? 혼자는 풀어봤대요. 어떻게 나왔어? 다 1등급 나왔대요. 그래? 첫 모의고사 마스에 들어가서 2, 3, 2, 3, 2, 3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거 혼자 본 거잖아요. 시험장의 형태도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가 말하는 성적을 만들어내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2, 3개월 걸립니다. 나는 시험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마다 내가 국어는 뭐부터 풀고 뭐부터 풀고 뭐부터 풀고 이런 전략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을 모의고사에 적용시켜보고 거기서 벌어진 시행착오들 해가지고 또 바꾸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수능까지 차분히 이루어져서 수능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마무리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학원 시스템도 좋고 뭐 입시도 좋고 따로 없으시고요. 예, 그럼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